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여의도가 원래 좀 춥습니다. 건물만 횡하니 있고 벌판이라서 겨울이면은 바람의 세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이 더 춥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증시도 안 좋고 불황을 맞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한파가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통은 한 달 전쯤부터 증권사 앞마다 반짝반짝하게 장식이 됐던 트리와 장식들도 없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현실이 별로 좋지 않은데 괜찮아요. 기운 내세요. 이렇게 대책 없는 인사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하되 마음만은 각박해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크리스마스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에는 저작권료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애매하죠. 오늘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빵, 두부, LED 조명처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오늘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좀 내렸네요. 네, 상승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지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2,000포인트 내외선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런 전략까지 내고 있죠. 1950 근처에서는 매수하고 2050 근처에서는 매도해라. 그래서 네. 100포인트 내의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라. 이런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그런 전략 제안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시장 그렇게 좁은 권역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상당히 큰 폭, 약 2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힘이 없게 하루 종일 흘러갔는데요. 무엇보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젖어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까지는 완전히 다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은 네. 거래소 기준으로 드디어 3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투자 심리도는 약 한 3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투자의 과열을 측정하는 것들을 투자 심리도라는 지표로 뽑아내는데요. 네. 보통 이제 한 40에서 30 정도 이하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냉각된 것이고 70에서 80 이상은 고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30 정도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자의 어떤 강도라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렇게 썩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흐름 살펴보면요. 개인이 소폭 매수했고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을 좀 압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반면에 기계 그리고 철강 금속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매도세를 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런 데를 잘 나오는 업종인 전기전자 업종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네. 그런 양상을 요즘 계속 보여주었던 흐름들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 매수들은 대부분 골고루 전 업종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떨어졌는데 6개월 만에 최저치네요. 네, 코스닥 시장이 드디어 500포인트마저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던 흐름들이 계속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0포인트까지 내주면서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경색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거래소 지수를 말씀을 안 드려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소는 6.93포인트, 0.35% 하락을 하면서 1993.4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4.51포인트, 0.90% 하락을 하면서 497.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뭐 4.5포인트, 0.9% 정도 빠졌는데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어두운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종목을 빼고는 낙폭이 조금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요. 4, 5% 이상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참 오늘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샀다면 좀 올랐는지 모르겠고 자동차 업종은 환율 때문에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내일 이제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선물 매매와 연계된 물량도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한 종목 그동안의 전기전자 업종에서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LG전자와 그 후단의 그룹 계열사들이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에 좀 수혜를 입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업종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업종으로는 하락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그래도 전기전자에 좀 주목을 네. 해야 되는지 어떤 네네. 업종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 예를 들자면 지수도 100포인트 정도 상간에서의 박스권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40만 원대 초반에만 가면 꼭 15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흐름들을 네.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상황이라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IT 주식들은 내년도에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환율과 연계해서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자동차에 비해서 네. 핸드셋,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부르는 휴대폰 사업 쪽은 환율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가열차게 일본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소니 에릭슨이라든가 여러 회사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차이 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네. 지금 한국의 업체들과는 좀 차이가 나고,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이런 흐름, 즉 엔저 그리고 원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면 거기서도 장담을 할 수는 없긴 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IT 쪽이 좀 유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다 하던 공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많죠? 예. 네, 우리나라 국내 공공기관들의 전체 부채를 다 합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지방 공기업들은 빼고요. 이 지방 것까지도 포함이군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 또 지방에 있는 공기업, 지방 공기업 다 합치면 565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부채가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46조 원이니까 국가 채무보다도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이 120조 원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이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고, 거기서 조세연구원이 이런 내용의 공기업들 부채 실태, 재무 실태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한 12개 정도 공기업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 공기업들은 대부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MB 정부 5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무려 이제 부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12개 말씀드린 12개인데 지금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네. 이렇게 12개인데, 이런데 이 12개
국가의 부채가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186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매년 30조에서 50조 원씩 부채가 늘어나가지고 결국 2012년 작년 말에는 412조 원으로 187조에서 41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225%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인 것이고요.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공공기관을 보면은 2007년에 249조에서 2012년에는 493조가 됐는데 이 493조가 대부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2개 공공기관들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공기업 부채의 90% 이상이 이 12개 공기업에서 나온 건데 이 공기업들이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었느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정부 국책 사업들을 이제 일종의 대신한 거죠. 예. 대표적으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을 담당해서 하면서 그랬죠. 예, 빚이 늘어났고요. LH 같은 경우는 기왕에도 이제 뭐 이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택지주송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빚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또 맡아서 예. 하다 보니까 빚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가스공사라든가 석유공사 같은 곳들은 아주 뭐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정부 때. 네, 그걸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부실이 또 많이 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말씀드린 12개 공기업들이 이제 국가의 업무, 정부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네.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부채 총액도 문제고요. 이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가 사실은 더 문제고 그리고 한 9개 정도의 공공기관은 말씀드린 12개 가운데 한 9개 정도는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기 힘든 사실상 부실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라고 합니다. 네. 뭐 공기업이라는 데가 어차피 정부의 공적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정권의 특정 정권의 어떤 공약 이행이라든가 특정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너무 한꺼번에 힘을 쏟다 보니까 공기업이 뭐 정권이 끝난다고 그 공기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것이 공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됐고 공기업들의 부담이라는 건 결국은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요금이 올라가니까요. 네. 예컨대 한전의 빚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빚을 메우기 위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생기게 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좀 지난 5년 동안 너무 방만해진 것이 아닌가, 너무 비대해진 것이 아닌가, 이 부채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이 숙제를 이렇게 안겨주고 정부 바뀌면 어떡하나요? 네, 이런 거를 그러게요. 소급 적용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현우석 부총리가 지난번 파티는 끝났다 발언에 이어서 오늘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이런 네. 얘기를 했죠. 네, 오늘 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현 부총리가 이 공공기관들의 부채 또 방만 경영 해소 이런 것들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빚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또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이런 공기업들은 그 기관장이 임기 3년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쉽게 말해 잘라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네.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개혁을 해야 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방만한 경영 또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이 현우석 부총리도 이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정부가 이제 공기업 개혁 대책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제 내일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방만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강한 메스를 대고 아주 강도 높은 자구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낙하산 인사부터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예. 이제 옳은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할 말이 많죠. 네. 여기도 신의 직장인 것은 사실인데 네. 그게 좀 부풀려져서 소개된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 인사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언제 누가 내려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줄대기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네. 또 기관장이 내려오면은 그냥 별 탈 없이 3년 동안 하고 가자. 그냥 네. 하고 가자. 문제 일으키지 않고 뭐 예컨대 노조나 직원들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네. 식으로 그냥 임기 내에 적당히 마무리 짓고 가고 이런 행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만 탓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스스로 무엇을 했나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이 추가로 증설이 되나요? 예, 아마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국회에 이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안이라는 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안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 이상 기간에 국가의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건데, 원래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작업반, 워킹 네. 그룹에서 기본안을 짜고 그것을 정부에다 권고를 하면 정부가 그 중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민간 워킹 그룹, 민간 이 작업반에서 만든 이 권고안은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이 원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 22 내지 29%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정부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민간그룹에서. 그걸 정부가 22에서 29 가운데 가장 높은 쪽인 29%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때는 원전에 대한 아주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원전 비중을 41%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뭐 많이 줄였습니다. 29%니까요. 하지만 29%로 줄였다 하더라도 이 퍼센테이지를 맞추려면은 원전을 더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원전이 23개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된 원전이 11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말고도 적게는 6개, 많게는 8개 정도의 원전을 더 짓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원전에 대한 불안도 높고 이게 너무 고장도 잦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좋은 에너지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만큼 이 저렴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1kW의 이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전은 47원이 들어가고요. 석탄은 65원, LNG는 125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에너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 이런 걸 절감하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원전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MB 네. 정부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어떤 또 변수가 개입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에너지 정책은 제대로 좀 굴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저작권료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길거리에까지 크게 들리는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될까요? 아닐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7일과 8일 부산 빅스코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의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 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에 앱이 있습니다. 예스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그리고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불황이라고 해도 연말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캐롤이 종종 들리고는 합니다. 뭐 꼭 캐롤이 아니더라도 커피숍에 가거나 또 백화점, 매장에서는 최신 음악이나 팝송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게 음원 파일을 돈을 지불하고 전송을 받아서 틀어도 저작권법에 어긋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음악을 틀어야지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법무법인 양언 김승열 대표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에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매장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스트리밍 음악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스트리밍 음악이란 서버에서 음원 파일을 나누어서 인터넷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를 받은 컴퓨터가 압축을 풀어 재생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이 건의 경우에서 스트리밍 음악 과정에서 음원이 매장에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아 이것이 저작권료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네. 과정을 좀 전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건은 주로 저작 인저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악과 관련돼서 저작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작사가와 작곡자가 가지는 저작권이 있고 네. 이를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것을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 즉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 가수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가지고 있는 저작 인저권이 있습니다. 저작 인저권이라는 그 말 자체로 저작권과 유사한 그 기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 겁니다. 저작 인접권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수와 연주자라든지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에서 서로 어긋나는 판결이 나려서 지금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과연 판매용 음반의 경우에 대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1심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에 한정해서 봐서
디지털화된 음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어서 보상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고등법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음까지 그 적용법을 확대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디지털 음반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접권자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건 논리인데, 이 판결은 현재 지식재산 소유기구 실현 음반 조약에도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매용 음악이라는 것은 이 음악을 내가 그냥 들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판매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커피숍에서 내가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서 스트리밍 음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틀어줬으면은 그게 이제 다시 또 고객에게 판매가 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 그런 판결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 용어에서 논란이 있는데, 영리는 네. 목적으로서 음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사람들이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것도 판매용으로 네네, 되는 거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 음반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이용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음반을 다른 고객들에게 실질적 영리는 목적으로 다시 공연과 준하는 식으로 네. 판매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즉 판매용 음반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그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언뜻 듣기에 이렇게 되면은 뭐 작은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틀어야지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책되는 범위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비영리 목적으로 그 판매용 음반을 그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료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그만 소규모 점포에서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에 네. 그것을 뭐 영리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같이 큰 뭐 백화점 매장으로 상대해서 했을 때는 영리 목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무부처의 문체부에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현재 검토 작업을 통해서 조만간 규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스트리밍 음악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음악을 그러니까 음반에 담아서 CD를 틀었다. 이럴 네네.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CD를 사용하는 것도 취득한 경우에도 네. 취득했을 때 적법하게 취득했습니다만 그 CD의 사용 목적은 개인의 사적인 이용에 한정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다중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것은 마치 공연이 이루어진 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에 그것도 영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저작 인접권자가 실제로 자기들이 그 공연을 하거나 네. 음반을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CD를 구매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2심까지 났나요? 2심에서 네, 그런 판결이 이렇게 그 저작 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금액은 뭐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게 판단된 것이 2억 3천만 원, 과거에 그 기간을 산정을 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보상금 기준에 따라서 따른 보상금액 총액을 지급하라고 판단이 내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판매용 음반이다. 그러니까 판매용이라는 말에 대한 유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음반이 판매용으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음을 이용해서도 네. 실제로 영리 목적으로 다중을 상대로 판매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세계 그 지식재산 소유기구라 와이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현 음반 조약의 경우에도 보면 음반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트는 것은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네. 단지 뭐 사적이나 감상용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 매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외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 작업을 통해서 그 범위를 면책되는 범위를 한정시켜야 될 것이고 이번과 같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형 백화점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봐서 2심 고등법원에서는
보상금 네.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저작권료에 대한 게 뭐 예전에 저희는 그 길보드라고 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막 가지고 와서 듣기도 했고요. 네. 이런 것도 있었을 만큼 저작권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조금 인식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해외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례를 판결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이 상당히 지금은 상당히 잘 정립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를 보면 가라오케에서 노래가 한번 연주될 때마다 네. 가라오케 기계에서 그 연주되는 그 숫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산한 금액만 그 사용된 그 숫자만큼 그 사용료를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미국 부분도 미국은 오히려 또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지금과 같은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 보호 부분은 더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자영업하는 업주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매장에서 음악을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틀어왔던 분도 있을 텐데 모르고요. 네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판결이 또 불리하게 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까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매장의 특성에 따라서 매장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한다 그러면은 스트리밍 음악이나 기타 다른 음악을 틀어줌에 있어서는 네. 미리 사전에 저작 인접권자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적어도 계약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연후에 음악을 틀어주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많이 틀어주면 실제로 저작 인접권자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음반을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작 인접권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이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디지털화된 경우 스트림 음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저작 인접권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소규모 매장의 경우에서는 지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문체부에서 개정 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제 저작 인접권자라고 하면은 가수나 뭐 음반 제작업자 이런 사람이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은 커피숍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 하나하나 다 만나러 다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일부의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혹은 뭐 실제로 사망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도 소유자를 정확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고화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고화 저작물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따로 법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법정 허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작권 등록부 조회 등 기타 절차를 거쳐서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규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면책되는 범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그런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화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협회를 통해서 네. 협회에 가서 협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네. 그런 소규모의 경우에도 충분히 양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렇군요. 근데 음반 제작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또 수요자들도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도가 좀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저작물에 관련돼서 네.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성 문제하고 예. 저작물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저작물도 그를 이용해서 다시 저작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용이라는 그런 측면 두 가지 토끼가 있습니다.
길을 잘 쫓아서 어떤 네. 균형되고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되십니다. 언제쯤 그런 기준이 마련돼서 나올까요? 문체부에서. 현재 지금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현재 검토 중이고 지금 현재 네. 대법원 판례가 예.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내려지는 경우에 그 부분에서 곧 후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루빨리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양언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컴퓨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그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그리고 액티브X.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액티브X가 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그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액티브X가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액티브X 제가 여름에 드림위즈 이찬진 대표하고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하고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걸 기억을 해요. 네. 그 액티브X를 없애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정작 액티브X가 무엇인지는 모른 채 이 설전을 봤던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 액티브X가 뭔가요? 뭐 이미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네. 뭐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뭐 인터넷을 쓰다 보면은 그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그림을 본다든가 뭐 음성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동영상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 거죠. 네. 근데 요런 부분들이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뭐 사용되고 하면서 그 어떤 그 웹브라우저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웹브라우저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게 뭐 그런 기능들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네. 그 인터넷의 저쪽에 서버 쪽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자 컴퓨터 안에 있는 뭐 그런 자원들을 뭐 소리를 낸다든지 네. 하드디스크를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치 그 컴퓨터에 바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화려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보조 기능으로 추가한 기능입니다. 그게 네. 액티브X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결제를 한다든지 동영상을 봐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 액티브X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 액티브X가 말씀하신 대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지금 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윈도우를 안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일단은 뭐 다른 방법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웹브라우저의 어떤 기능을 이제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네. 사용한 프로그램인데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보안 쪽으로 많이 썼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액티브X라고 하는 방식이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이 네. 사용자 PC를 마치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게 보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보안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어떤 보안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어떤 그 컴퓨터를 장악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액티브X라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이 액티브X 방식으로 뭔가가 내려와서 컴퓨터를 장악한 다음에 네. 이 자기가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이 내려와서 장악한 다음에 보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방식 때문에 다른 어떤 맥이라든지 예.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은행 거래 같은 게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설전의 내용이 한 인터넷 서점에서 이 액티브 X 없이 결제가 되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결제를 하는데도 이런 게 다 쓰이게 되고, 뭐 동영상 보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쓰이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액티브 X가 깔리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문제점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보안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또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안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호환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업체들이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도 쓰고 뭐 태블릿도 쓰고 하면서 간단하게 와가지고 물건을 사게 하고 싶어 해요, 업체들은. 근데 실제로 2008년경에 애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폰이 홈쇼핑 업체들이 액티브엑스 방식이나 공인 인증서 없이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정책 당국이나 규제 당국에서 그렇게 못하게 거꾸로 바꿔가지고 어떤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하면서 쇼핑몰 업체들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규제 당국 때문에 이게 후퇴한 지금 사례가 있죠. 그러면은 왜 당국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어떤 은행과 관련된 그런 규제 당국들입니다. 왜 액티브 X를 이렇게 반강요를 하고 있나요? 그것도 이제 좀 복잡하고 긴 얘기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런가요?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액티브 X라고 하는 게 보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쇼핑몰 업체 같으면은 어떤 물건이 거래가 됐을 때 이것이 안전한 거래인지 아닌 거래인지를 업체 자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사용되었는데 이 카드의 어떤 발행지가 한국이고 서울이고 이 사용된 카드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저번 달에 같은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서울에서 발행된 카드로 저번 달과 비슷한 금액에 비슷한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안전한 거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카드사들이나 어떤 그런 쇼핑몰 업체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거래의 안전성은 액티브엑스나 공인 인증서 같은 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업체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안 관리를 하고 어떤 위험도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액티브엑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업체들은 정상적인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분하는 것을 스스로 해가지고 액티브엑스 없이 이런 거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2008년에 이제 아이폰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어떤 국민들이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기 때문에 뭐 액티브엑스를 깔고 뭐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 깔고 복사 방지 프로그램 깔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어떤 그런 보완을 하게 만드는 일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액티브엑스 2부를 이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아닙니다. 더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꼭 액티브엑스 2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김인성 교수였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